자,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역사 논리 문술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저장할 때 제 얼굴이 나오면 화면에 검은 화면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제 얼굴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수업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중에서 지금 역사 논리 및 논술의 역사 논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역사 논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볼때 이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이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키워드를 하나 대라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역사 논쟁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역사 논쟁점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미리 말씀드리면 이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역사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바로 무슨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해석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학은 해석학이기 때문에 역사 연구자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이나 인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해석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학이 해석학이기 때문에 역사 논쟁점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역사 논쟁점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중에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역사학이 무엇인지, 그렇죠? 이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사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용어 또는 역사학의 개념이 왜 역사학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학이란 학문은 이 일반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 또는 사회적인 변화, 사상, 문화 등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잠깐만 여러분.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되는데? 예. 사상이나 학문을 다루는 사상이나 문화를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역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이 역사학이라는 학문은 그쵸? 이 역사학에서 이제 중요한 첫 번째가 역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방법론. 그래서 이렇게 역사학은 개념, 이론, 방법론을 활용해서 과거에 관해 관심 있는 자료를 그쵸? 수집하고 평가하고 해석해서 그걸 서술하는 과정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자, 이게 아까 역사학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석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역사학이 해석학이면 사람마다 사용하는 역사적 용어에 대한 뜻, 즉 개념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 인물을 다루는 연구 이론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쵸?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적 역사관으로 역사를 연구하느냐, 막시즘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느냐, 그쵸? 태보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역사 연구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역사 개념이나 이론이나 이 방법론에 따라서 역사가 역사 연구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데 과정. 그 과정이 몇 단계냐라고 했을 때 네 단계입니다. 첫 번째 자료가 있어야 되죠. 수집. 그렇죠? 요 수집을 할 때 이제 최종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료 비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료가 진위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예, 사료 비판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난 뒤에 요것도 이제 평가와 관련이 되죠. 예,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뭐를 한다? 서술을 하는 게 역사학이라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이제 특징을 알았습니다. 그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루는 학문이 역사학인데, 과거를 다룰 때는 그냥 다루는 게 아니고, 개념이나 이론이나 방법을 활용해서 그쵸? 자료, 즉 사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서술해서 다루는 게 역사학이다. 그래서 이게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학의 특징 1번. 그럼 역사학의 특징이 이렇게 하나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조금 의아해 할 것인데 자, 아까 제가 역사학의 핵심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그랬습니까? 과거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과거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굳이 과거 역사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이해하는 학문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바로 이 과거를 다뤄서 오늘날을 이해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세 번째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자를 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역사학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역사학자가 역사를 연구할 때는 예,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역사 지식입니다. 당연하죠. 예, 임삼조라는 사람이 그쵸? 역사를 다루는데 김봉수라는 사람의 역사 지식을 가지고 와서 다룰 수 없잖아요. 임삼조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 지식을 가지고 역사학을 다루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예, 역사학자는 자신의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를 다룹니다. 근데 역사 지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된다? 역사 인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 역사를 예, 어떤 개념과 이론과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해석하실 것인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인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자신의 역사 지식과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자, 이게 뭐 여러 번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과거를 음, 파악을 합니다. 자, 과거를 파악할 때 이제 중요한 방법론이 등장한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었죠. 두 번에 걸쳐서. 그게 그 유명한 뭡니까? OW 뭐였어요? 1H죠. 역사 연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OW1H라고 그랬잖아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 중에서 주체, 역사적, 자, 역사적 사건을 일으킨 주체,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는 주체, 이게 후죠, 후. 그쵸? 자, 그 다음에, 예, 전개 과정이 뭐예요? 하우죠.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어떻게. 오케이? 알겠죠? 네. 그 다음에, 10개 보면 뭐도 들어갑니까? 무엇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쵸? 자, 그래서, 누가, 어떻게, 그쵸? 왜, 예, 예, 만드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적 사실이 다른 역사적 사실과 어떤 예,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역사는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필연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역사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은 예, 교정되고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학의 중요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학이라는 단어, 좋습니다. 역사학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통해서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이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어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중에서 역사 논리 및 논술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역사적 사고입니다. 역사적 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역사 이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역사적 사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사를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예, 바로 이 역사적 사고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말했죠. 12주까지. 예, 역사라는 학문은 무슨 학문이라고요? 해석학이라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역사 해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역사 인식입니다. 역사 인식. 역사 인식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역사 인식과 함께 가장 많이 쓰는 역사적 용어인 동시에 여러분이 역사 인식과 가장 개념이 헷갈리는 단어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역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역사 논리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사고력, 역사 해석, 역사 인식, 그다음에 역사 의식 요 네 개의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는 명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역사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역사 의식이 무슨 뜻이냐?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의식이라는 건, 그쵸? 우리의 시공상의 좌표를 결정해 주고, 민족, 국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올바른 방향 감각을 주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어, 역사 의식이, 이런 개념이구나. 이제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죠? 그쵸? 예,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 역사의식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역사의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이겁니다. 역사의식이 부족하다. 음. 그다음에 또 뭐예요? 역사의식이 왜곡되어 있다. 예. 이런 용어를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듣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식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는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쵸? 그래서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든 이동 생활을 하든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자,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붕괴 해체되면 그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의 생존이 어렵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는 공동체를 만들고 난 뒤에 이 공동체를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그럼 뭐 공동체를 유지하고 형성시키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동일한 역사를 공존해야 됩니다. 또는 뭐 공존보다는 여러분 공유가 낫겠네요. 동일한 역사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국가는 뭐를 갖고 있어요? 건국 신화를 갖고 있잖아요. 왜 건국 신화를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 건국 신화가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비슷하겠어요? 완전히 다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똑같겠죠? 당연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쵸? 이런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유형이나 삶의 가치나 지향점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죠. 예.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되게 가난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196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님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잘 살아보자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잖아요. 예,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잖아요. 아, 공동체 의식, 맞긴 하네요. 공동체 의식이나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순응해서 본인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바꾸고 예,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 완전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잖아요. 그쵸?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걸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공상의 좌표를 결정한다. 좌표를 결정한다. 예, 내 가치관, 아, 결정. 뭐야, 뭐야.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그쵸? 그 다음에 지향점이나,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쵸?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민족, 국가, 인류란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민족, 국가, 인류를 다 합치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아까 나왔던 용어로 말하면. 이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동체의 뭐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미래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그쵸? 예를 들면 한민족. 자,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다? 한민족이고 한민족의 특성은 뭐다?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흩어지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 그쵸? 이게 20세기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만들어졌죠. 계획이 됐죠. 그리고 그런 계획이 실제로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공한 케이스죠. 그러면 결국엔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학문은 과거를 다룸이지만 현재를 이해하는 학문이자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공부해야 된다?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다는 올바른 방향 감각을 뭡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방향 감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이 올바른 방향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일제강점기의 성격을 규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민지 수탈론을 규정하잖아요. 맞죠? 그쵸, 여러분.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 도로도 닦아주고 철도도 놓고 군대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학교도 세우고 다 했죠. 그래 치면은 예, 이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게 큰 혜택을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걸 한 궁극적 목적이 뭐냐? 식민지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 투자한 목적은 식민지인의 근대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식민지에. 뭐 한 거예요? 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이익. 그러면 그 이익을 식민지인들이 만들어낸 이익을 누가, 여러분,
독점하겠어요. 그렇죠. 제국주의 국가예요.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만들어준 각종 근대 문명의 마지막 최종 수혜자는 조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제국인이 아닙니다. 누구냐?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그쵸? 그래 치면 뭐가 맞는 거예요? 식민지 수탈론이 맞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시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하고 이 사람들을 뭐 해야 됩니까? 기념해야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독립운동가를 디스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식민지 수탈론이 아닌 식민지 근대화론이 정상이다라고 주장하고 그거를 정치화시켜서 뭡니까? 예,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우리나라의 역사를 예,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 거냐? 역사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 의식을 왜곡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 뭐 하느냐?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지향점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는 요구가 뭐다? 역사 의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 의식을 가지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는 여러분, 보편의 역사에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어를 잘못했습니다. 이때에 말하는 역사는 여러분, 정설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정설. 정설로 증명된 역사 지식을 예, 한 나라의 국가 구성원이 함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공통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삶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것. 이걸 우리가 언어로 말하면 역사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역사 의식은 원래 공통되어야 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역사 의식이 다르면 당연히 뭐가 발생하겠어요, 여러분? 그쵸? 역사 논쟁이 발생하는. 자, 그럼 이거 어디다 적어야 되지? 역사 의식의 차이가 역사 논쟁을 발생시킨다. 예,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역사 의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역사 인식입니다. 자, 역사 인식은 다른 언어로 말하면 역사관 또는 사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역사관, 두 자를 줄이면 사관, 또 다른 언어로 말하면 역사 인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개념 규정하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탐구와 탐구 과정을 거쳐서 나온 역사 지식이 작용하였을 때 일어나는 개념화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역사 인식이라고 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역사 인식. 어머, 선생님, 탐구가 뭐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탐구 활동 많이 봤잖아요. 그 탐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로 좀 바꾸면 이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사료 검증하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사료 뭐예요? 분석하고, 그 다음 뭐예요? 사료 해석하죠. 이 일체의 과정을, 예,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탐구라고 봅니다. 탐구. 예, 알겠죠? 그래서 탐구라는 건 과학적 역사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자료를 검증, 분석, 해석하는 걸 우리가 탐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료를 그쵸? 검증, 분석,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걸 여러 번 거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이 딱 어느 딱 터득이 딱 돼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지식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역사라는 학문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역사 지식이, 역사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메커니즘을 본인이 알게 돼요.
그걸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역사 인식 또는 뭐라 불러요? 역사관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사학자는 사관이 있어야 돼요. 역사학자가 사관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가 연구한 역사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관. 자, 근데 여러분, 역사학자마다 탐구 활동을 해서 역사 지식을 본인이 스스로 뭡니까?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라든가 특징을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얻는 역사적 지식의 메커니즘과 작동 구조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똑같습니다. 이거 적어 드릴게요. 자, 역사 의식과 마찬가지로 역사 인식 역시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 예. 예, 그걸 이제 보여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여러분. EX. 예.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 사적 유물론에 의하면 그쵸? 중세 농노제 사회에서 뭐로 갑니까? 근대 예, 자본주의 사회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일본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그쵸? 이 근대라는 그 시대적인 큰 흐름을 준 게 일본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자,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를 주장해요? 아니다. 우리나라도 중세 시대에 그쵸.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본주의 냉아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어떤 사람은 중세에, 그쵸. 고려와 조선이 포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중세에 고려와 조선 전기만 포함되고, 조선 후기는 뭐라 불러요? 근대와 가깝다 해서 뭐예요? 근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세. 그럼 이렇게 시대 구분론이 달라지잖아요. 이 시대 구분론이 달라지는 것도 뭐냐? 역사 인식의 차이입니다. 역사 인식.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반 친구들 중에 그 두 명이 논문을 쓰는데 그 쓰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죠, 이거. 이것과 관련되는 거. 예, 역사 사관의 차이입니다. 사관의 차이. 이거죠. 그 우리 친구들 중에 요 그냥 요 옆에 밑에 적어 드릴게요. 이런 거죠. 아, 요때는 사회 성격보다는 역사 성격이 낫겠네요, 여러분. 자, 여말 선초의 역사의 성격 규정을 할 때, 그쵸?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고려와 조선이 중세라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려와 조선은 카테고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쵸? 동일한 점도 있을 거고, 그쵸? 차이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야. 그러면 동일성을 강조하겠어요? 차이성을 강조하겠어요? 당연히 차이성을 강조하겠죠. 그쵸? 그래서 조선 건국자들은, 조선 건국 세력은 차이성을 강조해요. 차이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려는 조선을 개성, 조선은 고려를 개성하지 않았다. 자, 그럼 뭐를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절성을 강조하는 거죠. 단절성. 그래서 이게 20세기까지 먹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와 조선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오케이? 자,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그 사례가 여러분이 귀족제설과 그다음에 그 뭡니까? 양반제설이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야, 다르기만 하나? 아닌 것 같은데? 똑같기도 한데? 예, 그쵸. 그러면 고려와 조선은 뭐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고려의 것을 뭐예요? 조선이 이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계승을 말하는 거죠. 계승. 그쵸? 그럼 이렇게 성격 규정이 달라지잖아요. 성격 규정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역사학자들이 예, 이 당대 여말선초 지역에 나온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그쵸? 예, 읽다 보니까 20세기 초중반에 있던 사람들은
예, 조선 시대 사람들처럼 차이성에 관심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를 읽을 때 차이 나는 것들을 봐서 고려와 저는 다르다. 나라가 성격이 나라가 다르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쵸?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이나 21세기 초중반에 오는 연구자들은 야, 우리 선배님들은 다르다고 했는데 단체를 강조했는데 아니 내가 아무리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 읽어보고 다른 연구자들의 당시 문집을 읽어봐도 아, 이라는 것보다는 똑똑한 게 더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많은 거야. 야, 이게 개성되었다.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논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역사 인식이나 역사 의식의 차이가 바로 역사 논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를 합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자, 근데 참고로 여러분, 역사 인식은, 자,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 인식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부족하다,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말 안 써요, 여러분. 자, 역사 인식은, 사과는, 뭐야? 어디 갔노? 무슨 용어를 써요, 여러분? 다르다, 아,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역사 의식과 역사 인식의 차이점이 조금 더 명확하게 와닿죠? 그쵸? 역사 의식이 부족하다, 역사 의식이 왜곡되었다, 그쵸? 역사 인식이 다르다, 역사 인식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런 건 아니죠. 일본에 있는 역사 연구자들 중에는, 그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일본 역사학자들의 일제강점기 조선의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은 거의 이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식민지 수탈론으로 보잖아요.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성격 규정할 때 식민지 수탈론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역사 인식이 거의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의식, 역사 인식의 차이점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역사적 사고입니다. 역사적 사고. 그쵸? 자, 역사적 사고는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되게 쉽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여러분? 그쵸? 역사를 연구할 때 역사학자가 생각하는 방식을 뭐라 부른다? 역사적 사고라고 하죠. 그럼 역사적 사고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 역사적 사고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거는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역사적 사고가 깊다. 이런 말 쓰죠. 역사적 사고력이 깊다. 그렇죠? 아니면 역사적 사고력이 적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부족하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딱 여러분 약간 조금 이제 이제 역사적 사고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역사적 사고를 굳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와 좀 연결시키면 역사 이해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는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해는 사실의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자, 그쵸? 왜 어, 이런 거죠. 왜 이완용은 을사오족의 거두가 되었을까? 이런 거. 알겠죠? 왜 권율 장군의 후손이자 그 다음에 이순신의 후손인 권준형이는 자기 조상들은 나라를 지켰는데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오적이 되었을까? 요런 거에 대한 뭡니까?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걸 우리가 역사적 사고 또는 역사 이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역사적 사고는 이게 길러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학부 때는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를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석사를 가고 박사를 가야 역사적 사고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역사 연구한 지 적어도 2, 30년 돼야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만의 고유한, 독특한 아니고 자기만의 고유한 사관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고라는 건 절대 쉽게 길러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말 그대로 물리적 시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역사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 시간, 공간. 때 말하는 요 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시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가장 큰 특징, 다양성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카드 냈죠. 그러면 식당 사장님이 그 카드 받아가지고 뭐 있어요? 카드 껐잖아요. 지금 식당 가서 카드 주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뭐예요? 그 앞에 결제하는 거다, 거기다가 카드 직접 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은 4, 5년밖에 안 됐는데 밥 먹고 난 뒤에 결제하는 방식이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요새는 뭐 그것도 잘 안 하죠, 사실. 키오스크로 미리 뭐예요? 결제하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시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변화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밥 먹는 건 안 바뀌잖아. 오케이? 그런 건 뭐예요? 연속성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는 다양성도 있고 변화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를 연구할 때 그 시간 속에서 다양성도 찾아내야 되고 변화성도 찾아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연속성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근데 역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존 두이가 말했는데, 존 두이가 말한 이 사고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반성적, 역사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존 두이가 말한 반성적 사고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맥팩이 말한 비판적 사고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는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교수자가 말하는 내용을 100%못 알아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과 교수자의 사고력의 차이예요. 예,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가 듀이의 반성적 사고입니다. 자, 뒤에 반성적 사고의 핵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성적 사고는 특징, 뭐 해야 된다? 신중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논리적이에요. 네, 여러분. 논리적이면 신중해져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신중하다는 게 뭐냐? 사료 검증도 하지 않고, 그쵸? 내피셜로, 그쵸? 사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해서, 학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 검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쵸? 그리고 난 뒤에 사료에 근거해서 학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신중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이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라는 건 신중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뭐다? 정신작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바로 반성적 사고랍니다. 자, 사고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 있죠? 이런 스쳐가는 생각은 반성적 사고가 아니에요. 반성적 사고. 그래서 이 반성적 사고는 상당한 체계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가져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런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반성적 사고라는 건 그쵸? 신중하면서 논리적인 정신작용이기 때문에 그냥 우발적이고 우연히 떠오르는 그것이 아니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정신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반성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미지화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화. 예.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한 뭐 교수님 정도가 되면 어떤 사료를 딱 보잖아요.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폭넓잖아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탁 떠오릅니다. 이미지로. 예. 그러면서 그 시대상을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시대상을 이렇게 그, 그 뭐라 해노? 영화 같은데 왜 이렇게
그 과거 장면에 해상하는 것처럼 이미지화로 착착착 나옵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예, 반성적 사고라고 봅니다. 반성적 사고. 예. 그리고 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도출한 역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역사학이란 학문의 특징 또 제가 말드렸죠.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특징 네 번째 뭐라 했어요? 더 리얼을 가지고 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쵸? 진실을 찾는 거랬죠. 진실, 진실. 사실을 가지고 뭐를 찾는 거? 진실을 찾는 게 역사라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진실은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반성적 사고력이 발달하면 예, 자기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그 믿음을 아주 지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고찰합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역사학자의 학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설. 오케이?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예. 여러분 잠시만요.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 자, 자, 그럼 비판적 사고는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그쵸? 비, 어떤 활동, 엥? 자, 비판적 사고라는 건 어떤 활동에 관여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비판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적 사고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예, 예. 아까 우리 여러 번 했잖아. 자료 찾으면, 자료 수집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검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사료 검증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료 비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사료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뭡니까? 이 사료가 진짜 이 사람이 맞는 게 맞는지, 이 사료의 내용에는 허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쵸? 그 사실관계 따져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판적 사고잖아요. 오케이? 예,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성적 사고랑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반성적 사고는 문제 해결 학습을 할 때 좋아요. 그리고 탐구 절차를 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절차를 한다는 건 뭐냐면, 굳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걸 하면은, 여러분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 그쵸? 역사적 배경, 역사적 사건, 역사적 결과, 그쵸? 역사적 영향, 평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 전개 과정,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는 이 전개 과정을 이해할 때 필요한 사고력이 반성적 사고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예, 이 비판적 사고력은 예, 사고를 내용 영역과 연결 짓는 예, 바로 이 영역 특정 인지 이론의 이제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니까 내용. 자, 이제 살펴봤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색깔을 모르겠죠? 어, 안- 자, 네 번째. 바로 역사 해석입니다. 역사 해석. 자, 뭐 역사 해석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핵심이 나와 있죠. 역사학자가 역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예, 과거 역사적 사건과 사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른 말로 자료죠.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역사 해석. 뭐라 부른다? 역사 해석. 뭐라 부른다고요? 역사 해석.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할 때 해석과 분석은 동일한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죠? 분석은 논리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 필요한 영역이 예, 바로 반성적 사고력과 뭐예요, 여러분?
네,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굳이 말하겠다 하면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반성적 사고력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반면에 해석은 자료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의 의미나 의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반성적 사고력이랑 비판적 사고력 중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아유, 잠깐만, 여러분. 자, 분석은 비판적 사고력과 반성적 사고력 중에 분석은 반성적 사고력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해석을 할 때는요, 해석, 알겠죠? 이 해석을 할 때는 비판적 사고력과 반성적 사고력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비판적 사고력이 더 중요하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딱 보세요. 요 밑에 적어놨죠, 제가. 둘의 선후 관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해석과 분석은 선후 관계가 있어요. 자, 해석이 먼저예요, 분석이 먼저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분석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분석은 해석을 위한 전제. 그럼 분석이 없으면 해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해석하다 보잖아요? 그럼 내가 분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해석과 분석은, 아, 잠시만요. 자, 분석에서 해석으로 가지만, 이게 단계적인 역사 연구 방법이잖아요. 근데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내가 해석하다 보니까 분석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분석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과 해석은 단계적 절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불가분의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 상보 관계입니다. 상보. 상보 관계가 바로 분석과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한 내용을 총 요약 정리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은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는 과거 사실 상태를 역사 해석 또는 분석론의 기본으로, 분석론을 기본으로 해서 역사적 사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역사 인식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역사 의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역사학자의 역사적 사고, 역사 핵선호, 역사 인식에 따라서 역사 의식은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뭐가 등장한다? 논쟁점이 등장하는 게 지극히 뭐하다?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쟁점은 시대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역사 논쟁에서 내가 이기려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1주부터 11주까지 했던 논리적인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논리적인 역사 글쓰기. 자, 그러면 논리적인 글쓰기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죠? 이 논쟁점을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 논쟁점을 가지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려면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역사 논쟁점이 되는 것에 대한 내 주장을 정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묵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논쟁점 또 역사 논쟁점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적인 논리적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의 양과 질문의 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면 첨예하게 역사에 대립되는 논쟁 주제가 있다라고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시대 구분론의 기준점, 그다음에 사회 구성체론, 그렇죠? 그다음에 식민 지배에 대한 평가, 근대의 속성, 그렇죠?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이 첨예한 역사적 논쟁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중요해. 여러분 초보잖아.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초보 연구자는 역사 논쟁점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제당 3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예, 역사 논쟁점이 발생하는 원인,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각 논리의 특징, 논리 특징, 논리의 특징, 그렇죠.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 논정점에서 각 학설이 등장하는 배경. 그쵸? 원래는 주류 학설이 있었죠. 정설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게 정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쵸? 배경. 그쵸? 그리고 네 번째, 학설을 주장하게 되는 뭐예요? 논리와 근거. 오케이. 그 다음에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 가진 논리를 반박하는 방법. 그쵸? 반박 방법 등을 갖춰서 논쟁을 제대로, 좋습니다. 논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논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뭐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아요. 자기 생각. 알겠죠? 이걸 여러분이, 예, 한 달 동안 길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역사 논술을 하셨으면 충분히 역사 논리는 잘 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역사 논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그중에 첫 번째가, 예, 첫 번째가 상대방의 학설의 핵심 내용을 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학설의 논쟁 핵심 내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걸 찾는 게 중요하다? 상대방 학설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왜 파악해야 되겠어요? 요것과 관련돼요.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면 상대방 핵심 내용을 알아야죠.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학설을 전개하는 방식을 깨닫고, 그쵸? 상대방 학설의 장점과 한계점을 많은 거예요. 명확히 알고, 그쵸?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으냐? 상대방의 논리를 뭡니까? 바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내 논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주장을. 알겠죠? 자, 그러려면 방법은 상대방 학설을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 번.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 상대방 학설의 허점이 많다, 보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제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첫 번째가 일본의 논리잖아. 일본의 논리가 뭐예요? 발전했다. 근데 우리는 뭘 겪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했어. 한국 전쟁의 당시에 인프라가 다 박살났어요. 일본이 만든 철도 대부분 다 뭐였어요, 여러분? 붕괴됐어요.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일본이 만들어줬던 그 전기회사 대부분 뭐였어요, 여러분? 붕괴됐어요. 예. 네, 대한민국 영토의 거의 절반이 초토화됐는데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줬던 시설이 남아있는 게 몇 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핵심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오케이?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1969년에 뭐를 했겠어요, 여러분? 예, 경부고속도로를 세웠겠어. 일본이 경부고속도로를 세워줬으면 그쵸? 그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쵸? 그 식민지 근대화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로는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근대화 시켜준 궁극적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다? 한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다? 일본인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진 학점 임삼조가 찾아낸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쵸? 상대방 학설을 꼼꼼히 읽고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뭡니까? 이거를 내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뭘까를 찾아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방 학설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해 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논쟁이 될 수가 없어, 논쟁. 근데 여러분은 뭐가 문제냐? 교수님이 쓴 논문은, 연구자가 쓴 논문은 100% 진리일 거라 생각해. 세상에 100% 진리인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된다? 비판적으로 봐야 돼, 비판. 그래서 상대방 학설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못 찾는다? 진실을 못 찾아. 그뿐 아니라 자기 주장인의 논리나 뭐예요? 자기 주장이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주장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나 논리를 만들려면 비판적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뭐 해야 된다?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 오케이? 알겠죠? 이해됐죠? 자, 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뭐가 길러져요? 여러분, 비판적 사고력이나 또는 역사적 인식력이 뭡니까? 길러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있으면 상대방 학설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거 조금 길러낼 필요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특히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21세기에 들어오면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도덕 수준이. 그게 뭐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은 뭐냐? 예. 그걸 유포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유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로 말하면 가짜 뉴스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응.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검증을 해야죠. 그쵸? 이게 거짓이냐? 참이냐? 그쵸? 찾아내야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왜 가짜 뉴스, 거짓 정보를 흘릴까? 뭐를 찾아내야 돼요? 이유를 찾아내야 돼. 그래야 이 참이 뭐가 돼요, 여러분? 진실이 되지. 음. 그래서 이거 하잖아, 21세기에. 우리가 뭐라 불러요? 예자로. 팩트 체크라 부르잖아, 팩트 체크. 그쵸? 사실관계를 따져가 이게 진짜 사실인지 가짜 사실인지 사람들이 찾고, 그쵸? 가짜 사실을 유포하는 이유도 찾고,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예, 진짜 사실을 예, 언론사가 뭐예요? 이야기하잖아, TV에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가짜 뉴스가 언론에 많긴 하지만, 오케이. 그쵸?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 이 역사 논쟁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자, 뭐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상대방 학설을 주장하는 연구자가 어떤,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논박을 할 수 있죠. 상대방 연구자의 주장에 뭐 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박. 그리고 반박을 할 때는 여러분, 뭐를 가지고 해야 된다? 자료를 가지고 반박해야 돼요. 자료. 알겠죠? 자료. 그 역사학은 결국에는 자료 싸움이에요. 예. 저 사람이 자료 해석을 잘못했다. 그 저 사람이 사료를 왜곡했다.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료를 읽을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자료를 어떤 걸 이용했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와 친해져야 되느냐? 왜와 친해져야 됩니다. 왜. 예. 이게 비판적 사고잖아, 비판적 사고. 그리고 왜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 넓은 의미로 속하죠. 역사적 사고력이죠. 역사적 사고력의 핵심 중에 하나는 왜입니다. 왜? 왜와 친해져야 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새로운 역사 인식과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만들 수 있냐? 자기만의 학설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왜와 뭐 해야 된다? 친해져야 돼. 친해져. 이것과 관련되는 동영상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자, 뭐가 많아야 된다? 그쵸. 글감이 풍부해야 돼. 글감. 글감이 풍부해야 논리적 글쓰기도 가능하고 창의적 사고도 가능합니다. 그럼 글감이 많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논쟁 주제와 관련한 예, 자료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역사 글쓰기 할 때, 단계적 역사 글쓰기 할 때 2단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료 수집하기였잖아. 그쵸? 자료가 많아야 돼. 역사 논쟁을 할 때는. 알겠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할 때 그냥 일괄로 수집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식민지 근대한론이다. 그럼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되는 자료만 모으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식민지 수탈론이다. 그럼 식민지 수탈론과 관련되는 내용을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 역사 논쟁이 왜 발생하고 그다음 언제 이런 역사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런 역사 논쟁의 핵심이 되는 학설이 가지는 장단점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역사 논쟁을 찾아가지고 연구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글을 적어 내려가는 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뭐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과정이 학생이 연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학생 아니라고. 여러분은 연구자가 되기 위한,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준 전문가라고요. 준 전문가. 그러니까 준 전문가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관점을 가지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그쵸? 네, 논리적 역사 글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 첫 번째가 각 학설의 핵심 내용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각 학설의 핵심 내용에서 떠오르는 예, 떠오르는 의문점을 여러 개 적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개 학설이 상충하는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학설의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이용하는 사료를 비교 분석해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이 역사 논쟁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예, 글을 잘 쓰는 방법인데, 그쵸? 여기 나와 있죠? 문자력과 어휘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마음에 드는 책을 10번 읽고 필사하면 된다. 역사학자들은 역사학과는 박경리의 토지 일부를 읽는 게 좋답니다. 예, 아니면은 예, 그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자유론이나 이런 책을 읽고 자연과학 하는 사람은 코스모스 같은 책을 읽으면 좋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글을 잘 쓸 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글은 그냥 많이 쓰면 좋습니다. 많이 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단계적 역사 글쓰기 할 때 여러분 뭐 3주, 4주, 5주, 6주, 막 7주 곧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인데 글이 안 늘어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 여러분이 들고 온 글을 보고 제가 충격 먹었잖아요. 너무 잘 적었어. 왜냐?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적어내는 글의 수준과 중간고사 기간에 여러분이 적어온 글의 수준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수업 시간이나 한정된 시간에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글을 적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쵸? 조금씩 일주일에 2시간씩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 한 달이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시간이잖아, 일주일에. 3, 4, 12, 12시간이야. 12시간을 글을 적잖아요? 그럼 글쓰기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적어야 됩니다, 많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글의 구성 요소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핵심 정보를 줘야 되고, 그쵸? 정보 나열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논문 중에서 우리가 이제 33명이 수업 듣는데 정보 나열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명확하게 본문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칭찬해 드렸잖아요. 대단하시다고. 정보 나열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휘력과 문자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이라는 건 99% 타인의 생각에 1% 자신의 생각을 넣는 겁니다.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다? 표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표절.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화이트 거짓말도 필요하긴 하지만 절대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어디다? 글쓰기에, 말하기에. 예,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글이든 동영상이든 그쵸? 뭐 다른 것이든 절대 예,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글 쓰는 방법.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지가 글 잘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쓴 글을 소리내 읽어보면 돼요. 예. 그래서 소리내 읽어보면 술술술 익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잘 적은 글이에요.
안 읽히잖아요. 그러면 잘못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 이 역사 논쟁에 관련되는 이론 수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수업에서 2시간 동안 역사 논쟁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다음 오늘 수업 예, 역시 말씀드렸죠. 여러분 3시간 동안 역사 논쟁점에 대한 이론 수업을 했습니다.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 토론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